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56회 FAT 1급 네,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손익계산서는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자,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순액이 아니라 우리 회계는 지울 수 없어요. 지우려면 분계를 해서 지워야 하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을 항상 표시해줘야 한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다음은 항공의 2022년 10월 상품 재고장이다. 항공이 재고자산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10월 말 재고자산. 자, 그러면 문제 2번은 우리가 일단 전제 조건은 선입선출법.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서부터 이 순서대로 다 일단 따져주시면 좋겠지만 선입선출법 이렇게 나오면 일단 무조건 매출액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250개 그러면 기초 수량이 150개 그 다음에 300개 그 다음에 250개를 팔았고 그 다음에 200개를 또 사왔죠. 그쵸? 자, 그러면 250개의 매출이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디서부터 나간다? 위에서부터 150개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300개 중에 몇 개만 나가면 돼요? 100개만 나가면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남았다? 200개가 남았다. 200개가 남아있고 단가는 1,400원씩. 그리고 마지막 200개 매입한 건 그대로 남아있겠죠? 얘는 단가가 1,300원씩. 그러면 28만원인가요? 그리고 26만원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토탈 금액은 54만원이 그렇죠? 54만원이 기말채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수량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시장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성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장주와 비상장주로 나눠요. 우리가 상장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네이버 녹색 창에다가 검색했을 때 주식 매매 차트가 나오는 것들을 상장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너희들의 거래를 허락할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상장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회사들 중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 많이 있죠. 그 주식회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비상장주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회사니까 주식은 발행했는데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 비상장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들 중에 일단 일시 소유의 목적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장주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상장주는 시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주는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주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유무와 단기 매매 증권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주만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고 비상장주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우리 이것도 많이 배웠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만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증권만 900번대에 있는 영업의 비용인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주식회사 항공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재무상태표 나와 있는데 밑에 보기를 보니까 유동자산, 투자자산, 비유동부채, 자본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죠. 맞나요?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여기까지 두 개가 당좌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당좌자산이 7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40만 원이죠. 75만 원에 재고자산이 40만 원이니까 115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투자자산은 투자부동산만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비유동부채는 사장퇴 이렇게 외우셨죠? 그쵸? 사장퇴 그래서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두 가지가 비유동부채에 해당하겠고 자본은 우리가 자본금, 이익잉여금 모두 포함해야 하니까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대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비용 계정 과목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매출 채권의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되는 비용은 우리가 대손 상각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대손 상각비가 있고 그리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다 들어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는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미수금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예상할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두 번째 있는 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6월 30일에 기록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봐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거니까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액이 200만 원만큼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월 30일에 23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6월 30일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23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1월 1일 날 현재는 500만 원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무계액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6월 30일에 처분을 하니까 요만큼을 우리는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 사용분에 대한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상각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다 그랬으니까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1년에 100만 원의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개월만 썼다고요? 6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나누기 2 혹은 12분의 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당기분 상각에 얼마를? 50만 원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분시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분시에 회계 처리를.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는 얘를 기계장치가 취득원가 500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 있었고 50만 원만큼 상각을 해야 하니까 25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23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돈은 230만 원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러고 났더니 양쪽의 합은 같아야 하니까 얼마의 마이너스가 생겼다? 20만 원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만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항상 처분 시점까지 뭐를 해야 한다? 상각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항공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에 항공이 수행할 결산정리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10월 1일날 자, 문제 7번은 10월 1일날 우리는 보험료가 얼마다? 보험료가 120만 원입니다 라고 그랬고 보험료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12를 해보면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얼마씩? 10만 원이다 라고 한 걸 일단 체크를 하시고 오늘 날짜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내년 몇 월까지? 9월 30일 것까지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내년도 분이 9개월 분이 성급 비용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성급보험료가 성급 비용이 9달치니까 10만 원씩 90만 원만큼이 성급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는 90만 원만큼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항상 선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차기분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차기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10월 1일날 만약에 10월 1일날 선급비용이라고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쵸? 선급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급비용은 내년도 분을 성급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성급비용은 무조건 90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급비용을 120만 원이라고 처리를 해놨으니까 거꾸로 30만 원만큼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급비용이 30만 원이 없어지는 회계처.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가 30만 원이 생겨야 하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일부러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비용처리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산처리법으로 만약에 풀었으면 결산일날 분계가 이렇게 금액과 같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라 그랬네요. 그런데 국가 등 단체도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현지가 그래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라는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외웠었거든요.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법상 그래서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와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둘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라고 봤는데 우리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에 사업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수를 보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거고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네, 이 3번 보기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라는 게 있어요. 상속이라는 게 있고 증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업체를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면 대표자를 정정사유에 해당하고 대표자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야, 이 회사 지금부터 네가 해 이렇게 됐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건 증여는 폐업 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폐업을 해야 하고 자식은 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니까 다시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 네, 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 그럼 미등록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강제 등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하고요. 자,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는 무조건 재화가 인도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뭐 되었을 때? 인도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역할과 의무가 끝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 수입, 신고, 수리일을 우리가 수입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있죠?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와 똑같은 것들 중에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대. 를 우리가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외상 판매. 외상으로 팔았어도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매출이다. 3번 보기에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10번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뭐를 외워라?
불공을 외워라. 불공을 외워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니까 어쨌든 매일 매출 전표를 우리가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불공은 뭐뭐뭐 있다. 적대비, 승용차, 1000cc 초과하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 이렇게 5가지의 불공 사유를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럭 구입, 건물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대비 나왔으니까 접대비만 불공이죠? 그렇죠? 네, 접대비만 불공이니까 900만 원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